안녕하세요. 자, 모두 한번 키시고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자, 홍희성 학생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도 잘 보이시고요. 네, 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여성과 일, 그다음에 이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렇게 1차 시, 2차 시 이제 구분하면서 이 여성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고구려 시대의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은 황해도 안악 삼오분, 남포시 태성리 일호분과 약수리 벽화 고분 등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고분들에 나타난다. 그래서 뭐 지금과 별반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돌봄 가사 노동이 그 당시도 이제 여성이 이제 주로 이제 담당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다음에 오른손에 주걱을, 왼손에 긴 젓가락을 들고 있다. 그래서 뒤쪽의 여인은 교자상에 딱 닦은 그릇을 보게 닦은 그릇을 보게 쌓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이전 사회나 현 사회나 이 돌봄과 가사 노동은 이제 여성의 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간주할 수가 있고,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어떠한 이러한 일에 대한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 여성과 에로틱한 열정과 패티시즘. 그래서 이 클레 람보라는 이분의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성의 대표적인 일은 이제 직물,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옷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여성에 대한 패티시즘 그런 쪽으로 보면서 여성의 주 일은 직물. 우리가 요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옷을 만드는 일이 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여성의 그 일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고려 시대나 특히 고려 시대나 또 이 조선 시대 이제 양반가의 여성들은 어쨌든 재물 축적을 위해서 이 사채 놀이를 주로 하였다는 그런 문헌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하고도 우리가 뭐 연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집에 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위해서 여성은 직물 위에 이제 사채놀이, 그러니까 일반 평민 여성들은 이제 직물과 배를 짜면서 어떠한 수입의 부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양반가,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의 여성들은 돈놀이를 했다는 얘기죠. 돈놀이를 하면서 부의 수입을 했다. 그래서 이 직물과 사체가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지금의 조금 이렇게 현 상황과 연관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투기라는 것이
지금이야 뭐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 나이가 뭐 청년, 뭐 청장년층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이제 투기, 뭐 부동산 투기를 하나, 코인 투기를 하나, 뭐 이런 형국이었지만 한 이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거의 여성들이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투기로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 간접적으로 집안의 부를 수입원을 우리가 그 가져왔다는 거 볼 수가 있듯이 이처럼 여성들이 이제 지금 현 시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사채나 직무를 주로 하면서 집안의 부에 대한 어떤 수입의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이 여성이 참여하는 일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었지 일반적으로 성격은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뭐 직물과 사채놀이죠. 근데 현 시대에는 뭐 부동산 투기나 코인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과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말이 반복되지만 성격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제를 배우지만 오늘 시간 또 차별도 배우지만 여성에 대한 직접 차별, 간접 차별이 있듯이 이 생산에서도 여성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가로막, 그 다음에 간접 생산에 대한 가로막도 동시에 같은 성격으로가 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그렇죠. 이제 직접 생산의 배제는 뭐 죄송합니다. 남성처럼 뭐 과거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걸 그 생산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왜 여성한테는 그 당시는 한문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그 뭐야 일탈이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한문을 배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문을 못 배우니까 당연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여성들은 이러한 그 직물이나 돈놀이로서 간접적인 역할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 사회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성이 이 생산 영역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겠지만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런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이 여성의 생산적인 참여에 대해서 이제는 문호를 이제 개방하고 이제 직접적인 차별은 없죠. 예전처럼 뭐 한문을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이런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여성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성은 이렇게 직물과 사체 노릇으로 간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불교와 여성, 그다음에 이제 유교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전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일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교는 약간 이 성평등적인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죠.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성평등적이고 그다음에 여성 위주로서 좀 이 불교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자 불교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때는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도 차별 없이 사회 활동이 가능했다. 그리고 사이가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처가의 호족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고구려는 서옥제, 뭐 솔선호,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낭기,
여가온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썼습니다. 남쪽이 여자의 집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이가 처가살이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따도 보겠지만, 자, 율곡 선생님이 여러분들 강릉에 가면 이제 오죽헌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신사민담의 집이죠.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거기서 다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처가살이를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자라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그 서울로, 그러니까 원래 종로분이니까 종로로 이제 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교수님 왜 유교 시대에도 뭐 이렇게 난기 여가혼이 이런 제도가 뭐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하나의 우리의 그 관습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두환 정권 때 이 구종을 없앴어요. 구종을 없애고 신정 위주로 모든 것을 움직였어요. 전두환 정권 때. 근데 그게 관습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국가적으로 구종을 없애고 신정 위주로 했지만 거기에 잘 따르지가 않아요. 이 일반 사람들의 관습이. 이렇듯이 암만 국가가 유교를 강조해도 일반 사람들의 생활 습관, 불교에 깃드는 생활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변하냐? 항상 격변이 일어날 때 변해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해이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전까지는 거의 불교풍이에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불교에 대한 어떤 신념이 유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볼 때는 조선 전기는 거의 이제 불교식으로서 생활 습관이 이루어졌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쳐서 조선 중기부터 유교가 정착화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조선 전기분이시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 분이시니까 대부분 불교풍으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교지만 이 불교풍으로서 율곡 선생님은 강릉에서 사셨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처가살이를 한다는 얘기죠. 이 처가살이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신사임담의 그 이제 신사임담은 이제 그 강릉의 어떠하면은 뭐 그 뭐 귀족 세력이죠. 뭐 유명한 귀족 세력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녀 이제 신사임당과 오빠와의 이런 그 재산 상속의 이제 문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균등의 원칙이에요. 균등의 원칙.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균등하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재산 상속이 균등의 원칙이죠. 뭐 남녀 구분 없이 n분의 1로 나눕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상속을 받을 때는 균등의 원칙이 아니고 남 저한테 남자가 먼저 오고 나머지에 대한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그 재산 상속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성이 먼저 반을 가져가고 반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산 상속이 이렇지만 이 불교는 이러한 것이 이게 다 유교적인 이 장자 위주의 그러한 상속 제도로 상속 제도로 뭐 생겨진 어떤 이런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자녀 균등 상속했다. 그 신사임당이 오빠하고 거의 균등하게 재산 상속을 받아요. 그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문헌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뭐 신사인 다음에 상속 그러면 그 문헌이 쫙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구분 없이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 우리가 성주라 정책에서 동등처회 원칙에서 봤지만 유교는 항상 남자가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절을 해요. 지금도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낼 때 저희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저희 어머니 나 우리 저기 뭐 부인은 뒤로 지내요.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동등처회 원칙에서 같이 지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 딸 구분 없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그러니까 동시에 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제 2대 봉사 그러니까 4대 이제 유교는 4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2대 봉사, 2대 봉사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수직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행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모님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적으로. 자, 유교는 수직적이죠. 종적이죠. 그러니까 나의 1대, 2대, 3대, 4대, 4대 봉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고려시대 때의 제사는 행적이라는 얘기죠. 행적이라는 것은 내가 장인, 장모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처갓집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 좀뭐 본가의 자기 저기 남편의 집에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장인 장모의 집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성평등의 하나의 사상이라 볼 수 있지만 고려 시대에 때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행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여성 친화적이다. 종교로 볼 때 불교와 유교를 만약 두 종교를 기점으로 볼 때 어떤 종교가 더 여성 친화적이냐 그러면은 그가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불교가 지배한 고려 시대에서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죠. 조선 시대로 오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교가 정착된 것은 조선 이제 중기 17세기 중료부터 유교가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제 억압적인 그런 것이 일어날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아주 정점으로 치닫죠. 그래서 정절, 여기서 이제 정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삼종 지도, 응?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의 도리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삼종 지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칠거지약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고려 시대보다 여성의 재산권은 상당히 미비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하고 비슷한 거죠. 거의 재산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고 제가 뭐 솔직히 말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재산을 많이 주셨고 저희 누이한테는 재산을 적게 부도 많지는 않지만 적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걸지만 그 당시는 꽤 관례했어요. 그냥 장자 위주가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로 누나가 3명이 있는데 누나들은 조금씩 주고 있고 뭐 니네들 다 교육시키지 않았냐 뭐 시집 보내지 않았냐 저희 아버님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뭐 n분의 1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유교가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억압적인 그런 종교지만 그래도 거상은 나왔다. 여자 거상은 나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진이 이제 김만덕이라는 뭐 영화도 됐죠. 제주도 출신으로 기녀 신분에서 상업을 통해 거상이 되었다. 제주도에 흉년이 들자 정조 19년 자신의 전 재산으로 육지의 곡식을 구매하여 제주도의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이에 대한 상으로 정조는 출육하여 금강산을
관람하고 싶다는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상을 주었다. 이런 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조 시대 때.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직접적으로 여성이 그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못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막았지만 또 틈틈하게 이런 에, 거상들도 우리가 여성들이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특이한 거고 뭐 돌연변이적인 그런 뭐 행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틈틈이 여성이 이렇게도 뭐라 그럴까 비구조적으로 여성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 불교는 여성 친화적이고 유교는 상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중심인 종교다. 그래서 이런 유교의 전통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전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여성들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이제 기형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유교는요. 자, 유교는 쉬운 얘기로 공자님이 유교를 이제 만드셨지만 중국에서 유교는 사라져요. 중국에서는 유교는 사라지고 일본도 그 선진 문화, 그러니까 해외 문화와 이 교류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것이 항상 짬뽕 문화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본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형학적으로 일본에서 이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문화가 일본에서 다 끝났잖아요. 이 태평양 반도에서. 그래서 일본 문화가 다 이렇게 뭐냐면 이제 섞였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짬뽕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일본 토종으로 관례가 관습이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자년 40세 그런 생활은 이제 유교풍 저기 뭐야 불교풍으로 이루어지고 저 선진 문화와 불교풍으로 이루어지고 42세부터 또 유교풍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이 문화가 약간 이렇게 혼합되어 다 거기저기서 몰리니까요. 몰리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자, 이 유교가 이 공자님이 만든 유교가 그래도 뿌리를 지키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삼국을 볼 때는 유교에 가장 접근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왜 유교가 그 미약하냐면은 그 명나라, 그러니까 그 명나라에서 그 뭐냐면 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원명천이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갈 때 원나라를 이기고자 이 한인들이, 그러니까 한족들이 장사로 다 빠져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게. 그래서 그 원 말기는 거의 장사꾼들이 한족들이에요. 거상들이에요. 거상들. 그래서 뭐 유교에 대한 이런 종교적 논리, 어떤 관념 논리에 힘쓰기보다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원내에서 명예 넘어가게. 그 명나라 때 유교 거의 이게 그 쉬운 얘기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유교가 이렇게 그 이어짐이 이제 명나라에서 끌어지면서 이제 뭐 명나라도 새로운 이제 종교 뭐 철학도 나오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유교는 우리나라에서 뭐 아직까지도 그 잔영이 남아서 유교풍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은 명나라에서 끊어지면서 또 공산화되면서 상당히 유교가 퇴색이 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이 유교가 뭐 철학도 되고 종교가 되지만 이런 관념은 다 타파라는 그런 모택동 시대 때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적으로 모든 일이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여성들이 일에 참여하는 데서 상당한 제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화되었다. 그래서 항상 꼴등이죠.
저희 나라가 뭐 유리 이따 보겠지만 뭐 유리 천장 지수 같은 것도 9년째 지금 저희가 뭐 꼴등입니다. 천장 지수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찌되었든 하여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이전 시대에 때는 뭐 현 시대의 여성들의 일에 대한 참여의 성격만 변했지 대부분 이제 직접 차별에 의해서 여성들은 사체나 직물로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1789년도 프랑스 시민 대혁명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차별은 생산에서 배제를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여성들이 참여를 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생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자 내가 회사를 뽑는데 남성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은 이제 남녀 평등법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광고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남자만 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직접적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다 이제 지금 현 시대에서는 사라졌지만 간접적으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전 시대 때는 직접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됐지만 현재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간접적인 제약이 서서히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막고 예방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여성들이 이 생산적인 일에 남성과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반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쉬운 얘기로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남자 위주의 이제 생산에서 법으로 막았다가 이제 법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성들이 조금씩 남성의 일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점 확대가 되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성평등이 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반동의 문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점 여성이 이제 생산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생산에 참여해서 직접적인 생산에 참여를 넓히고 있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자유와 평등으로서 모든 직접 차별은 이제 금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여성과 일을 보면서 이제 노동시장 분절론, 저도 뭐 경제학에 대한 뭐 큰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기동량으로 보면은 뭐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뭐 1차 공식 부분, 2차 뭐 비공식 부분, 이렇게 노동시장이 분절돼 있다. 그러니까 1차 우리가 뭐 간단하게 대기업은 1차 노동시장이고 뭐 중소기업은 2차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1차 노동시장이고 중소기업은 2차 노동시장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런 그 임금의 그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분절화시켰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아니 같은 졸업을 했으면 삼성에 받는 나의 초봉하고
내가 중소기업에서 받는 초봉하고 이것이 똑같아야 되지만 이 임금 차이를 통해서 1차 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예?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자본가들이 2차 시장에 소속된 자본가들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그러한 노동시장 분절적을 구조화 시켰다는 얘기죠. 구조화 시켰다는 것은 자 우리가 내 몸, 나라는 사람의 구조는 뭡니까? 머리 하나, 몸통, 팔 둘, 다리 둘이죠. 이렇게 자본시장은 이런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라는 것을 하나의 구조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하게 되면 1차 시장이 들어가고 2차 시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노동시장 분절론이고 이것은 임금의 상승을 막고자 임금의 상승을 막고자 자본가의 하나의 뭐 전략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구조화됐다는 얘기. 현재 와서는 구조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시장에서도 뭐 결론적으로 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성이 생산에 점점 참여하면서 이제 2차 노동 시장에 지금 과정이니까 2차 노동 시장에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고 점점 1차 노동 시장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는 노동 시장을 구조화 이분법으로서 이제 구조화시켰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뭐 여성이 1차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따 시간에도 보겠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남성보다 열악하죠. 그래서 임금의 차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는 이제 인적 자본론 이제 예전에는 뭐 경제학의 인적 자본론으로 이제 설명했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펙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인류 대학을 나왔냐 인류 대학을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있는 대학을 나왔냐 경쟁률이 없는 대학 이게 다 인적 자본이죠. 이게 인적 자본으로서 여성의 어떠한 이러한 그 불평등한 대우를 이제 설명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인적 자본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적 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본가의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한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서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것을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뭐 아니 뭐 인적 자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적 자본에 만약에 남성과 여성의 섹스라는 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인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정된 인적 자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면서 어찌 되었든 뭐 이 인적 자본이냐 구조적 요인이냐 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적 자본보다는 그러니까 수정된 인적 자본론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학과에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 그렇죠? 남성과 같은 급우 그러니까 졸업을 했을 때 이 차이가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꼭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남성이 1차 부분 노동시장에 많이 가고 있고 여성은 2차 노동시장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같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기업에서도 볼 때, 그러니까 임원이 되냐, 임원이 안 되냐. 그러니까 임원이 될 때의 어떠한 그 위치와 경제적인 어떠한 보상, 그런 문제를 볼 때, 이게 구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차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에서 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여성 임원은 안 돼. 그런 게 세상에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유리 천장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자꾸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유리 천장.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능력이나 자격이 충분해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 졸업했고 뭐 좋다 그래 같은 스펙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이나 인종 등의 이유에서 직장에 고위직을 맡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유리 천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간접 생산에 간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걸 배제시키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기득권 여러분들 뭐 기득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기득권이 그 자기의 이익을 유지 보존하고자 기득권이 계속 유지하는 뭐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득권과 기득권을 뭐 유지하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듯이 남성들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하고자 자꾸만 그 쫓아오는 여성들을 배제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엔 뭐 이유를 달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천상 가장 뭐 큰 이유가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의 담지자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여성은 뭐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뭐 미약하다. 그 돌봄 노동을 해야 되니까 뭐 직업에 뭐 몰입하는 것이 뭐 남성보다 부족하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걸 간접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리천장 지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왜 9년째 유리천장 지수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9년째입니다. 왜 꼴등을 차지하고 있냐? 그 이유는 유교풍이 계속 그 잔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뭐 하여튼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이제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유리천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자유주의에 오면서 이제 노동의 유연화 정책 그러니까 여성이 잠깐만 생산직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 신자유주의는 인건비를 얼마만큼 줄이냐가 관건이에요.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약화시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쟁이 심해졌으니까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죠.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노동을 유연화시키죠. 노동을 유연화시키면서 어떠한 뭐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뭐 몇 달 전에도 광주 그쪽 뭐 건물 하락을 볼 때 그때 뭡니까? 왜 조화됐다는 건 뭐죠? 뭐 현대건설인가요? 거기가 다른 기업한테 외주화됐고 또 이 기업은 또 그 기업한테 외주화됐고 그러니까 외주화시키면서 그냥 앉아서 내가 쉬운 얘기로 외주화라는 것이 내가 100만 원으로 입찰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80만 원으로 외주화시키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차 노동시장이죠. 2차 노동시장 부분에 넌 80만 원으로 해. 왜? 니네는 우리의 인건비보다 니네는 적은 인건비를 쓰고 있으니까 넌 80만 원을 할 수 있지 않냐. 80만 원을 외주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건축은 가만히 앉아서 20만 원을 버는 거죠. 외주화하면.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기도 하죠. 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화시킨 거죠. 그 외주화되니까 또 이 80만 원 많은 애들은 또 60만 원으로 또 외주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날림 공사가 되면서 광주 그 건물 무너지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주화죠.
그러니까 점점 인건비를 낮은 곳에다 보내는 거, 외주화. 그 다음에 뭐 기업 내 비용 절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이러한 생산에 있어서의 가장 것을 설명할 때는 노동시장 분절론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과 여성은 2차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 차이를 설명했지만 현대에 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차별이 사라지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대기업에도 많이 가고 있지만 점점점 신자유주의에 더불어서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서 여성의 불평등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절론보다는 이제 1차 시장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만 유리천장 지수가 보이고 이렇게 볼 때는 또 임금이 낮고 이렇게 볼 때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저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다 정규직이니까 당연하게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거의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것이 큰 또한 문제가 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매년 계약을 하는 거죠. 매년 연봉 계약을 하고 있고 정규직은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는 제도고 호봉제죠. 쉬운 얘기죠. 호봉제라는 것은 퇴직 나이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호봉제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예전에는 호봉제였어요. 지금 뭐 임용되는 교수님들은 다 연봉제예요.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교수도 비정규직의 연봉제가 상당히 많죠. 한양대학교도 여러분들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아요. 교수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의 노동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비정규직 부분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이제 외국에서는 망국의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와 그 용어를 빌려서 프레 카리아트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 우리가 여성의 일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성주라 첫 번째 원칙, 저기 위드죠. 우먼 인티블런드 위드는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의 원칙을 주장하죠. 그래서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봅시다.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36.7%예요. 아까 그랬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런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죠. 어찌되었든 36.7%야. 인적 자본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데 정규직에 남성이 많고 여성이 비정규직에 많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게 남녀의 임금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번 시간도 했지만 이건 OECD 평균이에요. 뭐 여러분 교수님 석사 졸업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뭐 노동 시간도 있고 이거 다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인적 자본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자꾸만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성은 얼마예요? 63만 3천 원을 번다는 얘기죠. 그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은 자 우리나라 법적으로 직접 차별은 다 막았어요.
간접 차별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은, 그러면 남녀가 똑같다는 가치의 판단 기준은 첫째 기술이에요. 자격증, 업무 수행 능력, 두 번째 노력, 육체적이나 정신적 힘의 작용, 책임, 사업주가 당해 직무하는 의존하는 정도, 그다음에 작업 조건, 직업 환경, 이것을 동일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동일 가치,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정할 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여학생이 삼성을 갖고 남학생이 삼성을 갔을 때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동일 가치로 정해졌다 그러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 노력, 책임, 직업 환경, 작업 조건, 직업 환경으로서, 그러니까 뭐 직업 환경이 뭐 열악하다, 힘든 곳에 있다, 뭐 용광로에서 일한다, 열악하죠. 이럴 때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용광로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은 거의 남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은 용광로에서 일을 안 시키는 거죠.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직업 환경에서 남자가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대학을 나왔지만 똑같은 학과, 똑같은 대학을 나왔고 똑같은 기업을 갔지만 임금을 정할 때, 그 기업에서 임금을 정할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는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대부분 간접 차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도입니다. 현대울산 공장 5급 생산직 여성은 5급 기능적 남성 노동자가 한 자격증, 학력, 기술 자격 요건으로 입사했지만, 자, 똑같았어요. 아까도 했지만 네 가지 조건을 똑같았는데도, 그러니까 동일 가치가 됐지만 여성을 생산직 여성으로 분류시키고 남성을 기능직 남성으로 분류했어요. 이러면서 임금의 남성 노동자를 기능직 호봉으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남성 노동자를 기능직 호봉으로, 여성 노동자는 생산직 호봉으로서 임금을 차별했어요. 똑같은 이제 가치를 얻었는데 이제 딱 들어왔더니 넌 여성은 생산직이고 남성은 기능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임금 차별을 줬다는 얘기죠.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어떻게 부당해가지고 제소를 한 거예요. 제소를 해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여서 이것이 부당하다 하면서 이제 승소를 하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 금융권의 신인사제도 이제 간접 차별을 보겠습니다. 연고자 근무 중심의 일반직과 정가 승진이 보장되는 종합직으로. 자, 아까는 현대자동차는 동일 가치를 정해서도 생산직과 기능직으로 분류했지만, 또 금융권도 요 간접 차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일반직, 그러니까 근무 중심의 일반직과 정근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정근이 가능한 종합직으로 해가지고 일반직과 종합직의 승진 가능성을 종합직에 많이 집어넣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돌봄 노동이 여성의 일로 간주되니까 여성이 정근이 가능한 종합직으로 가능하면은 지원 분류가 안 한다는 얘기죠. 선택을 일반직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죠. 남자는 언제든지 정근이 가능한, 뭐 집을 떠나서 혼자 살 수도 있으니까 종합직으로 잠깐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승진과 임금에 있어서 점점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게 금융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간접 차별이에요. 간접 차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간접 차별을 막는 조항이 있지만 미국은
5분의 4 규칙을 들여요. 지금 10분뿐이 안 남아서 좀 서둘리겠습니다. 미국은 5분의 4 규칙을 어기면 다 간접차별로 간주해요. 이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성 지원 중 100명 중 5명이 합격했으면 5%, 남성 지원 200명 중 20명이 합격하면 10%예요. 이럴 대비 남성 대비 50%, 50%잖아요. 그죠? 남성 대비 50%죠. 여성이. 그러니까 80%에 미치지 못하니 이건 간접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여성은 100명 중에 8명을 합격시켜야 간접차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렇게 간접차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4 규칙을 들어가지고 100명 중에 5명이 남자가 200명 중에 10명 합격했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50%, 80%에 미치지 못하는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막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큰일 났네. 자, 스템. 이건 여보는 자, 스템은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인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 스템은 상당히 남성의 분포가 많죠. 여러분들 학과의 공과대학에서 여성이 한번 비율을 보세요. 남성보다 상당히 적죠. 스템이죠. 자, 그 대신 여성은 어디에 많이 속해요? 히드, 헬스, 엘리먼터리 에듀케이션, 다마스티. 그 히드 건강 초등 교육 가정학과. 요게 히드란 부분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스템과 히드의 임금의 차이가 여성의 또 불평등을 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 스템 지역에 종사하는 여성이 수는 적다는 얘기죠. 외국도. 아직까지는 외국 적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끝으로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봅니다. 이게 차이와 차별, 이게 또 과제죠. 자, 차이와 차별. 차이가 차별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차이와 차별. 그럼 남녀의 차이가 차별을 갖고 오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보자는 거예요. 당직제도를 한번 이 당직제도예요. 지금 여성이 군대 안 간다, 남성이 왜 당직은 여성이 안 하냐, 이게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이 증대로, 아까도 전번 시간도 했지만 9급에서 7급의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직을 못 하니까 남자들이 계속 당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5일마다 들어오다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에서 약간 이제 느슨해졌는데 계속 남성 공무원이 부른 거야. 왜 여자는 왜 당직을 하지 않냐? 당직을 하지 않냐? 여기에 대한 남성 공무원들의 불만이죠. 그러니까 차이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자들 입장에서 남녀의 차이에 의해서 남성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차이에 의해서 남성이 당하는 이 차별, 당직제도, 이것이 차별이냐? 누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과제입니다. 자, 진정 직업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라 정책에서 두 번째 원칙, 젠더의 주류화죠. 그러니까 가드죠. 차이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남녀 고용평등법 제2조 차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 자, 미국 시민권법 고용기업평등법에 의하면 해당 직무나 사업을 수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 직무는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신체적인 이유로 특정 성의 사랑을 배제하는 경우, 자, 여자가니까 당직 근무를 배제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젠더의 주류와 차이의 정치를 전적으로 이제 도입해서 정체화 시킨 거죠. 우리가 배웠던 어떤 파리 떼법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당제도란 말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이, 당직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진정 직업 자격에서 성에 의한 차이, 그러니까 당직과 군대를 안 가는 것은 특정 성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성이 군대나 당직을 배제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한번 뭐 과제를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것은 차별이냐, 한쪽은 이건 차이가 차별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 그래서
제가 5분 남았으니까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바로 12시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